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을 삼켰지만 그 불길보다 더 빠른 건 우리가 있는 속도입니다. 부산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어린 자매가 화마에 생떼 같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집에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 에어컨만 틀어놓고 나간다고 돌봄이 되는 게 아니죠. 이번 화재는 그 에어컨에서 시작됐습니다.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버그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지금 러브버그와 싸움을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지금 보세요. 불쾌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한 계양산입니다.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출몰한 계양산입니다. 이곳의 러브버그가 인근 도심으로 확산되는 건데요. 제가 불과 1분 동안 이곳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벌레가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손성민 기자 잘생겼죠? 우리 잘생긴 손성민 기자가 이 스탠드업 하는 그 과정도 여러 번이 걸릴 정도로 러브버그가 정말 눈앞에 다 얼굴에 닥지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큰 살 막 입에도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산 일대가 이 러브버그로 정말 뒤덮이면서 등산객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관할인 인천 계양구의 구청장이 네. 어제 그 취임 3주년을 맞이한 기자회견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차근차근 보면 네. 일단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난감하다라면서 러브버그를 올해 처음 봤는데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민원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러브버그의 러자만 나와도 잠을 못 이룰 정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네. 그 뒷말이 논란이에요.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일단은 저 윤환이라는 계양구청장, 인천 계양구청장 얘기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참 의아합니다. 러브버그를 올해 처음 들어봤다고요? 혹시 어디 해외에 살다가 오셨어요? 2022년부터 지금 이게 러브버그 때문에 지금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처음 들어봤다.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으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그 참을성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아까 우리 손성민이도 뭐 시도하자 탁 뱉고 뭐 그런 거, 그거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일단 기초단체장으로서 본인이 저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한 몇 해 전부터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맘때만 되면 주민들을 괴롭히는 어떤 주범으로서 저 곤충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게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 윤 구청장의 해명을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계양산이 이 서식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러브버그가 많이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면서 이 해충이면 박멸 작업을 할 텐데 이게 근데 또 익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박멸 작업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만약에 이걸 소멸을 시키게 되면은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역이나 청소 이런 것들을 뭐 철저히 해야 하긴 하겠지만 방역 활동을 통해서 전멸을 시키는 거, 요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했다고 나름대로는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참 진짜 해명이 거듭될수록 명쾌한 게 아니라 거기에 반박을 지금 자아내는 꼴인데 보세요.
윤환구청장이 저렇게 부연 설명했잖아요. 그럼 안지종 기자님 보세요. 방역 활동으로 언제 구청에다가 방역 활동으로 저 러브버그를 다 전멸시켜주서 누가 그렇게 구청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 뜻이. 국민들도 좀 참을 줄 알아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국민들은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국민들이 지자체에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을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이유도 저런 거에 대한 어떤 구제책을 원하는 건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브버그 때문에 단순히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악취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장사하는데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계양구청장, 이 계양구가 이 러브버그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장으로서 경솔한 발언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익충이라도 혐오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참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일부 네티즌은 옹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윤 구청장의 발언이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청장이 한쪽 의견만 얘기하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자는 게 아니라 방역 활동, 예를 들면 방역 뭘 뿌려가지고 박멸시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시민분들도 지금 엉뚱 약간 방향을 틀리게 지금 이 윤환 구청장이 얘기한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준 변호사님. 러브버그 기사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도 2022년에 어느덧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러브버그 보고 자란 적 없잖아요. 갑자기 생겨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러브버그가 습격하다시피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사실 러브버그가 우리 어렸을 때는 보지도 못했던 그쵸. 곤충이에요. 그런데 3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넘어오는 외래종인데요. 기후변화 탓에 북상을 계속 거듭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네. 선박에 묻어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인천과 서울 서쪽이 주요 발생지가 됐다고 하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저렇게 러브버그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사랑벌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잖아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그래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 의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 건수만 4,695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면 연간 민원 건수거든요. 물론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반기 민원만 작년 전체 민원의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00건이 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올 수 있을 것 급증하고 같습니다. 있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변화 추이가 굉장히 높은 사례이고 또 역대 최다 민원 사례로 지금 올해가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공개한 의원이 네.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참아야 된다 이 말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외면한 말이다. 오죽하면 요즘에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더 이상 익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생태계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면 우리한테는 익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시의원도 시민들이 요즘에 익충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익충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렇게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오죽하면 한다. 그쵸, 네, 이런 맞아요. 꼬집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점은 러브버그가 7월 중순쯤 되면은 개체수가 급격하게 또 줄어든다고 합니다. 1, 2주 정도 참으면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내년에도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2주만 참아서 될 일은 맞아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익충이라고 판단한 그 러브버그가 물론 그 정식 명칭은 파리예요. 저 팔인데 단털 단털 팔인데 붉은 등에 단털 그런 건데 길어요. 하여튼 팔인데 이게 이 식물의 수분, 꽃가루 같은 걸 날리는 걸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는 도움을 줘서 익충이라 하지만 최명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파리 종류잖아요. 네. 그러면 벌레니까 뭔가 세균을 옮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근처에 인간한테 해가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세균 있는 매체를 접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로 서식지가 저러다가 보니까 거기엔 그런 매체가 별로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기적, 장기적으로 해결 방법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성체가 된 다음에 해결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은 1년을 갖다 버틴다는 건 아마 겨울 동안에도 어딘가에 알을 까고 있고 알이 보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성체가 되어서 산란이 되기 이전에 저 생태계를 알아서 그쪽에서 이제 줄여야 돼요, 개체수를. 그런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결국은 잠자리라든가 사막이라든가 곤충계에는 최고 강자거든요. 네. 그 최고 강자인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이제 곤충들이 거의 다 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러브버그가 저렇게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러브버그를 먹게 되는 먹이사슬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곤충들이 다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그 곤충들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역시 우리가 꼭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러겠네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계양구청장이 구민들한테 무조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 훈계성 발언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최명견 의원님처럼 과학적 접근법을 계속 그 지역 전문가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을 모아서 이 두뇌를 다 좋은 두뇌를 모아서 이런 해법들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게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부탁하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알쏭달쏭한 게 밥 먹으러 왔다가 자기 휴대전화를 두고 갔는데 없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게나 말입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찾지 않고 휴대전화만 찾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음흉한 속내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뭘까요? 네네. 우산을 든 한 남성이 가게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식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섭니다. 네네.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눈치를 슬쩍 살핀 뒤에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를 슬며시 집어들어서 바지 주머니에 쏙 넣고 달아납니다. 어머나? 그리고 또 다른 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남성은요.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판 틈을 타서 휴대전화를 슬쩍 집어들고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어머나. 사정을 모르는 식당 주인은요.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남성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 또 다른 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눈치를 살피던 남성, 주인이 자리를 비운 순간을 틈타서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들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아니 근데 저 보세요. 마지막에도 저렇게 휴대폰 들고 저렇게 또 불이 나게 또 바지춤에 넣고 있어요. 좀 그런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일단은 저 몹쓸 인간이 간이 부어도 너무 부고 간이 배 밖으로 지금 CCTV에 얼굴 다 찍히는데 지금 버젓이 저짓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식당 주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이 남성 2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좀 영세한 규모의 식당, 옷가게 이런 곳을 노렸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아마 주인 혼자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항상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손님 응대를 한다든지 본인의 할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눈길이 소홀한 틈을 타서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전화인 것처럼 저렇게 집어들고 절도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휴대전화 절도 사건 치고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도난당한 휴대전화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규모가 45명에 이르고요. 네. 피해액은 무려 2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45명이 피해를 당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저 몹쓸 인간이 진짜 뭐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훔쳤다는 거는 이해되는데 아니 그럼 안진용 기자님 휴대전화를 팔아서 어디 뭐 중고 매장에 판다거나 장물한 아비한테 판다거나 했다 하더라도 다 저분들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피해액이 2억 7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 20대 남성의 범행이 훨씬 더 악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저 휴대전화를 훔칠 때 대부분 50대 이상 장년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노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휴대폰 잠금 장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잠금 장치를 하더라도 그 패턴을 기억이나 니은식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켜 놔서 휴대전화를 풀기 쉽다는 겁니다. 어머나. 근데 푼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다음 뭘 노렸을까요? 이런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들의 애플리케이션을 노린 겁니다. 어머나. 여기 접속했을 때도 비밀번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요. 하는데 또 50대 장년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지갑형 케이스를 많이 쓴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 지갑형에 보면은 신분증이 꽂혀 있거나 심지어 자꾸 까먹으니까 비밀번호를 종종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소름 끼쳐. 소름 끼친다. 바로 그런 부분을 노려서 이 휴대폰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암호를 지금 통해 이런 무려 식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남성이 무려 2억 7천만 원이나 훔쳐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단순하게 고가의 휴대전화를 내다 팔아서 이 범죄 수익을 얻은 게 아니었어.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은행 앱 같은 걸 세상에. 아니 허준 변호사님 진짜 요새 자영업자분들 진짜 어려우신데 그분들의 등쳐먹어요. 좀 나쁜 인간이. 그러니까요. 저분들이 저렇게 피해를 당했던 이유도 그 순간에도 열심히 손님 응대하고 열심히 가게 운영하고 일하느라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그 빈틈을 노린 거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번 돈을 범죄 행위로 가로챘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가 치밀해 진짜. 그렇습니다. 피해가 계속되니까 당연히 경찰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대전의 한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CCTV 분석을 해서 이 20대 남성을 바로 특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이요. 네. 이미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동종범죄, 그러니까 절도 혐의로 신원이 특정돼서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CCTV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남성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열차를 이용한다는 사실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역사 내에서 잠복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남성이 주차장에서 열흘 동안이나 잠복해 있던 세상에.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경찰분들이 집념의 경찰분들, 사명감의 경찰분들이 저 몹쓸인가를 잡았고 시체말로 아까 말씀드린 간땡이가 부어도 부으니까 자기 얼굴이 버젓이 CCTV에 식당 CCTV 찍히고 있는데 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최명기 원장님 이 몹쓸인가의 동종 범죄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 근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거 이 인간 전과는 없어요 그러면? 전과 27범이라 그럽니다. 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된 시기부터 아마 비슷한 범죄를 반복했었던 것 같고요. 전과가 27범이에요. 20대 남성인데?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10개월간에 있어서 2억 7천의 범죄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2,700만 원이지요. 그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했다 그럽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돈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이 몹쓸 인간 보세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세상의 자영업자분들 그 열심히 일하신 그 자영업자분들 등쳐먹은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해요. 이 몹쓸 인간 법의 무거운 처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4번이나 이거 기억이 안 난다? 이게 가능한지 최명기 원장님께는 자기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1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고 4건이요. 모두 하루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당시 사고 장면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허. 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역주행해오는 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어이구.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고요. 어머머머. 또 역주행을 이어가는가 싶더니 도로 한가운데에 한참을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요. 잠시 후에 차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빈 차는 홀로 움직이더니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을 하고 맙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고를 4차례나 냈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고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전 보신 영상 속 사고가 있기 전에 무려 2번의 사고가 더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뉴스파이터가 첫 번째 사고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아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 주유소 뒤편으로 앞선 영상에서 봤던 흰색 차량이 보이시죠? 네. 도로를 주행하던 흰색 차량, 저렇게 옆에 오던 검은색 승용차와 살짝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피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듯 하지만 흰색 차량은 사고 처리는커녕 그대로 쌩 도주해버립니다. 아니 현장에 내빼고 있네요 진짜. 지금 보세요. 다른 차량을 100번 양보해서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 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현장 내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당연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도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요. 네. 첫 번째 사고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방금 전에 보신 검은색 승용차를 들이받는 좀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울 방향으로 도주를 했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도주 과정에서 서울 은평구에서 무려 3건의 사고를 더 발생시키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2차 사고가 났고요. 어머나. 이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3차 사고. 이어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에 차량이 홀로 스스로 굴러가면서 버스를 들이받는 4차 사고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오후 4시 10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번째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4시 15분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5분 동안 4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5분 동안 경기도 고양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4.2km를 도주하면서 오토바이 부서졌네요. 저렇게 네. 심하게. 4건의 사고를 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아찔한 거는요. 역주행을 하는 와중에 그 횡단보도를 지나갔거든요. 맞아요.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도로를 건너는 분이 없었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거기 보행자가 있었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생각만 정말 아찔한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는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저 중앙 분리대를 받고 버스 중앙차로 역주행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 대답도 없고 갑자기 클락션을 막 누르기 시작했어요. 2, 3분 정도 꽉 누른 거죠. 갑자기 문을 툭 열더니 그냥 나와가지고 걸어갔어요. 차에 핸드브레이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차가 그냥 슥 흘러가지고 서 있는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그 여자는 넘어가면서 그냥 막 차가 오든 말든 그냥 막 걸어 다녔어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 운전자 뭐 하는 인간이에요? 지금 혹시 저렇게 현장을 이탈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지금도 혹시? 이 여성이 잡히기는 했거든요. 아하. 근데 운전의 어떤 사고의 경위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5분 동안 무려 4건이나 저렇게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사고가 나는 일은 드물잖아요. 그쵸. 이 20대 여성 운전자를 20대 여성이에요? 그렇습니다. 20대 여성 운전자였는데 혹시나 음주 혹은 약물에 취해서 이런 운전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의심이 돼서 은평구에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난 뒤에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왜 이런 운전을 했는지 아직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 운전자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경찰이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우리 최명기 원장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저 여성 붙잡고 보니까 음주도 약물도 아니래요. 그러면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지금 저 여성이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필사적인 도주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인 도주가 일어난 데는 도주의 원인이 된 사건이 있고 도주를 해서 본인이 뭔가 목적을 이룬 바가 있게 됩니다. 아하. 그 부분에 경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경위를 저 여성이 밝히고 싶지 않다면 경찰한테 일단 본인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러댈 수도 있거든요. 네. 두 번째로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후행성 기억상실, 전행성 기억상실에서 뇌진탕 같은 걸 받게 되면은 전후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네. 저 여성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중앙분리대에 충돌을 한 거는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거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뇌진탕에 의한 후행성 기억상실이나 전행성 기억상실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은 만약에 저 여성이 이거는 이제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가끔씩은 아주 드물게 뇌혈관 질환으로 의식이 소실되거나 네. 혹은 경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으로 저런 위험한 게 이제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역시 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긴 해봐야 됩니다. 경찰에 더 자세한 면밀한 조사를 하겠지만요. 일단 저 여성이 조사를 해보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하도록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피해자분이 다 계시는 범죄를 저지른 거요. 법의 처벌도 달게 받고 치료도 병행하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다
그러다 보니 유명해진 흥삼이 가족. 우리가 보통 전원일기 응삼이 가족은 알고 있는데 흥삼이 가족은 또 뭘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한 가족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너튜브를 통해서 음식 먹는 그 영상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 먹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 바로 흥삼이네 이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먹방 유튜버 가족입니다. 그런데 평범하지 않아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장소입니다. 장소가 네.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먹방을 합니다. 우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준비물인데요. 대형 소뚜껑이 필수 준비물입니다. 바로 이 소뚜껑에다가 삼겹살도 올리고 닭갈비도 올리고 오징어도 올리고 라면까지 끓여 먹는 그런 먹방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침샘이 폭발할 것 같은데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흥삼이 엄마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작진 손수건 없나요? 제가 침을 막 흘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기만 해도 막 진짜 김묘성 기자님 말씀처럼 침샘이 폭발하고 지금 또 때가 때이는 만큼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안지정 기자님 아까 볼 때 여러 그 메뉴가 나왔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네. 뭐가 제일 맛있어 보이세요? 삼겹살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라면으로 입가심하는 거는 정말 무엇으로도 뭐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대박 사건이죠. 네. 근데 예전에 왜 황정민 씨가 나무주연상 받으면서 나는 그냥 식탁을 맛있게 차려서 먹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흥삼이네도 정말로 시골에서 둘러앉아서 가족이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유튜브 현재 구독자 수가 무려 381만 명입니다. 대박 사건. 네. 통상적으로 무언가 잘 되면 삼박자가 잘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네. 여기가 딱 그랬습니다. 첫 번째,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진 이 금손 엄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푸짐한 요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대식가 아버지, 그리고 흥삼이, 본명은 이두영 씨입니다. 이 흥삼이의 기획령, 삼박자가 딱 맞았는데 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반드시 같이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성분이 아까 등장, 여기 젊은 여성분. 네. 자, 근데 저 여성분은 여기에서만 나왔고 모든 영상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바로 네. 아까 김미성 기자도 얘기했던 소뚜껑이거든요. 소뚜껑. 이 소뚜껑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소뚜껑 사온 게 아니라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왜냐면 먹방이라는 건 대부분 푸짐하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깨작깨작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대형 소뚜껑을 제작해서 직접 저기서 만들어 먹는다는 거. 이게 어머나. 포인트입니다. 와, 대박. 근데 금손 어머니의 요리 실력이 일단 큰 몫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 어느 정도일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정도 서울에서 옥탑방 살면서 혼자 했었었는데 그때는 2년 동안 해서 한 5만 명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시골에서 같이 하고 나서부터 폭발적으로 는 거라 가지고 우리 식구가 많아요. 시댁 식구가 많다 보니까 음식을 제가 주로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좀 큽니다. 야, 뭐 가족이 몇 명이나 되길래요? 제 팔남매. 아버지 쪽에 가족이 모이면 한 40명 모이죠. 한 40명 정도 모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크구나. 보통 닭갈비에 양배추 많이 넣는데 알배추를 넣으시네요. 알배추니까 시원하면서 제 입에는 좀 맞더라고요. 야, 알토란 식구분들은 전날 개 탄 날인데 저걸 다 맛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세상에 어머니께서 금손이면서도 손이 크신 이유가 있네요. 시댁 식구 다 모이면서 어떻게 40명 그 음식을 다 해요. 40명 요리를 혼자서 한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죠. 왜냐하면 4인분 요리도 혼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요리라는 게 라면 하나 끓일 때보다 라면 10개, 5개, 10개 막 이렇게 많이 끓이면
더 요리의 난이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걸 40인분을 저렇게 만들어 오셨으니까 저렇게 특별 제작된 대형 솥뚜껑에 요리를 해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 아들 이 흥삼이 이두영 씨가 시작은 혼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 시절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이 잘 되지 않아서 장수생이라고 하죠. 오래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합격을 하고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노량진에 있는 이 한 옥탑방에서 자취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들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이 잘 돼서 돈 벌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하는 거 보면서 안 되겠다.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대세가 먹방이구나. 그럼 나도 먹방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먹방이 보통 카메라 두고 책상 두고 실내에서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지 싶어서 자기가 살던 옥탑방에서 먹방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라면도 요 먹고 장면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걸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5만 명 정도면 괜찮은 거죠. 지금처럼 폭발적인 인기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포항에서 귀농을 해서 살고 계신데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마당에서 시골 밥상 느낌으로 한번 찍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이 엄청나게 대박이 났다는 어머나. 겁니다. 그래서 마치 포항 본가가 맛집처럼 되어서 네. 연예인들까지 이 금손 어머니 요리 실력을 맛보기 위해서 포항으로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연예인분들까지요? 그렇습니다. 트로트 가수죠. 신성 어머나! 씨. 네, 직접 찾아가서요. 저렇게 낙곱새, 얼큰 낙곱새. 이수지 먹방. 씨 아니에요? 저분은 이수지 씨입니다. 이수지 씨 정말 요즘 대세인데 솥뚜껑 김치 삼겹살 전골 있잖아요. 어머 신성 씨도? 네, 저분은 신성 씨.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 지금 낙곱새 드시는 거거든요. 와, 그 저- 맛있는 낙곱새를. 저 또 시골에서 야외에서 먹으면 또 와, 공기의 맛까지 더해져서 대박 너무 사건. 맛있잖아요. 지금 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영화배우 조동혁 씨입니다. 조동엽 씨. 아하, 네. 와, 근데 진짜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먹방하는 건 뭐 그렇지는데 김효주 평론가님 어떻게 그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까지 설득하게 됐을까? 이 먹방 유튜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결국 사랑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옥탑방에서 혼자 이렇게 먹는 모습을 아마 어머니께서 보셨겠죠. 근데 왠지 좀 힘에 붙여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까라고 한마디 했다가 발목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아버지의 경우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둘이 다 먹냐 이러면서 세상에. 합류했다가 발목을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뭐 발목 잡혔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이제는 어머니께서는 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전원을 풍경으로 해서 야외에서 먹방을 하게 되니까 이 풍경이 너무 그립고 어떤 마음속에 있는 고향 이런 풍경을 연상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또 이 영상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니까요. 아마 포항 근처에서 사시는 모양이에요. 포항시에서 홍보대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포항 특산물이죠. 부추, 사과, 과메기 이런 것까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하면서 정말 지역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유명한 먹방 유튜버도 많죠. 근데 그분은 대부분 이 잘 차려진 스튜디오나 아니면 자기 집을 근사하게 차려놓고 뒤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딱 옆에 걸어놓고 많이 하는데 지금 저 유튜버 흥삼이네 유튜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고향도 생각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전원일기 보는 느낌으로 그렇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한몫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최명가님 딱 궁금한 게 있어요. 먹방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뵐 때마다 궁금한 게 저분들 저 많은 양을 드시고도 어떻게 특히 여성 먹방 유튜버들 보면 그 최고 몸매를 유지하시잖아요. 혹시 뭐 소화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일단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사율은 다 달라요. 기초 대사율이. 기초 대사율이 높은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체형을 유지하는 분들 경우에는 먹방을 찍을 때 이외에는 하루 종일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먹방을 갖다 찍는 거를 제외하면은 거의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정도만 설명하셔도 돼요. 네네네. 이상 설명하게 되면은 네. 그러나 요 마지막은 여기 가능한 먹방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시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즌 중에는 먹방을 찍으면서
방송에 나오는 부분 이외에 살이 나오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빼십니다. 네. 어쨌든 뭐든지 열정이 필요한데 이 먹방 흥사민에도 정말 가족분의 열정이 대단하다. 음식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침 고이는 거 참느라 진짜 혼났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진짜요. 진짜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이런 사연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김요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달 24일이었죠. 부산에서 부모님이 새벽 청소를 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 남겨져 있던 10살, 7살 자매가 불 때문에 사망한 참변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이런 비슷한 참변이 또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소장은 화재 발생 경고음 듣고 또 연기도 확인하고 119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집 문을 개방하고 들어갔는데요. 네. 현관문 바로 앞에는 유치원생인 6살 동생이 쓰러져 있었고 아이고. 그리고 초등학생인 9살 언니는 베란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지 18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부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지금 사고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그 시간에 김현지 평론가님 부모님은 저 아이들의 부모는 대체 어디에 있었답니까? 아마 아버지는 원래 밖에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화재 나기 한 30여 분 전에 집에 돌아왔다가 어머니가 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는 아이들만 그러니까 잠이 든 사이에 모두 밖에 있었던 거고요. 불나기 20여 분 전부터는 애들만 오롯이 집안에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 네. 이웃에서 이 아이들을 지켜보던 분들은 더 탄식을 했습니다. 길을 오가면서 마주쳤을 때마다 애들이 항상 방글방글 웃는 아이들이었다라고 회고를 하기도 하고 네. 정말 앞으로 창창하게 좋은 걸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분도 있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이 화재 원인이 뭐였을까요? 네, 주민들에 따르면 불이 나기 2시간 30분 전부터 정전이 반복됐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화재 원인인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일단 부산경찰청과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를 들어보면 불이 발생한 곳은 거실 스탠드 주변, 에어컨 주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전원선이 연결된 멀티탭의 전선이 끊어진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에어컨과 전선 잔해물 등에 대한 추가 정밀 감식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입니다. 에어컨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이제 저 에어컨 물론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낡고 오래된 에어컨이라면 실외기에서도 화재 발생한 그 사고 많이 여러분 접하셨을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화재가 났을 때 그 물이 쫙 나오는 스프링클러 장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는? 이 해당 아파트가 건축 허가를 받은 때가 2003년이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 기준으로는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 화재 사고가 난 해당 아파트는 13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100여 명의 주민이 대피를 했고요. 집의 대부분 불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추산으로 약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소방 호스를 끌어서 불을 끄려고 하는 이웃 주민의 모습이 CCTV 영상에 잡히기도 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저 모습이네요. 합니다. 세상에 이웃 주민이 끄려고. 아니 근데 혹시 허준 변호사님, 제가 이제 지금 사실 저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진 아픔이기 때문에 경황도 없을 거야. 지금 생태 같은 두 자식을 잃었어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저 집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혹시 다른 집 피해 당한 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집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에어컨을 켜놓은 상황에서 부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원인이 되는 제공자인 지금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이 집 부모님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아파트에는 전체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났을 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 같은 것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이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하면 구상 청구를 당하면서 이 책임을 물어줄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의 네.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는 네. 대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